제2장 질병과 건강에 숨겨진 법칙. 질병은 비정상이다. 우리가 건강과 치유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자연적인 생활 방식이 질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은 우리가 이런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때 생긴다. 질병은 신체가 축적된 유해 물질과 액체를 중화시키고 제거하려 할 때 스스로 드러난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신체가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영양가 있는 식단과 자연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그런 독소들이 다시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 질병은 독성 위기의 발생이며 인체가 항상성이라 불리는 균형 잡힌 상태를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독성의 위기는 체내의 독소가 일정 수준의 농도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이것을 허용치라고 부른다. 나는 독소를 체내의 기관, 개별 장기, 조직, 세포 및 세포의 하위 단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으로 생산되거나 외부적으로 공급되는 물질로 간주한다. 일단 독소에 대한 인체의 허용치에 도달하면 그것은 고통이나 다른 형태의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피부, 호흡기, 간, 대장, 신장, 림프계, 면역계와 같은 배출기관과 체계를 자극하여 방어적인 작용을 하게 한다. 간, 폐, 대장, 신장, 피부, 림프샘은 몸이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려 할 때 일시적으로 혼잡해질 수 있다. 면역 반응에는 독성 수준을 허용치 이하로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면역 세포와 항체의 동원이 포함될 수 있다. 독성 위기의 반응 단계에서 신체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약해지거나 지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치유 반응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체력과 식욕과 좋은 기분이 돌아온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인상을 주지만 많은 경우 독성 위기의 증상을 없앴을 뿐이다. 독성이 축적되는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독소가 다시 축적되어 또 다른 독성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위기 때마다 면역 체계는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반복된 독성 위기의 최종 결과는 만성질환이다. 100여 년 전에는 만성질환이 매우 드물었다. 20세기 초에는 100명 중 10명만 지속적인 병을 앓았다. 오늘날 만성질환은 모든 건강 문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요즘에는 일반인들과 의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옳고 유익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는 방법은 약물과 수술이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체내 독성 지표일 뿐인 증상의 원인을 탐지하고 관찰할 필요를 쉽게 지나치지만 그러한 접근법의 최종 결과는 신체의 주요 장기와 시스템의 기능 저하다. 신체는 축적된 독소를 제거할 기회를 거부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은 면역체계를 더 많이 소모시키고 악화된 형태의 급성 및 만성질환에 쉽게 걸리도록 만든다. 홍채학으로 유명한 헨리 린들라 박사는 이런 심오하고 빈틈없는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만성질환 대부분이 약의 독성 때문인데 급성질환을 억누르면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나으면 그의 회복이 반드시 그 약의 결과라는 집단적인 합의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 치유는 항상 몸 안에서 일어나고 몸에 의해 조절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약도 비틀거리는 신체에 치유 시스템이 하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룰 수 없다. 질병은 신체의 자연 치유 반응이 약해지거나 억제될 때 나타난다. 신체는 계속해서 정상적인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평형 상태야말로 어떤 질병이든 치유하는 진정한 힘이다. 때로는 특정 치료법이나 약에 대한 믿음이 신체가 평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는 종종 환자에게서 생성될 수 있는
신뢰와 인내의 에너지보다는 치료 덕분이라고 잘못 여기도록 만들기도 한다. 몸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은 에너지를 빼앗는 요인들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된다. 예를 들어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장 근육이 약해진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우면 치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식 중개업자들과 전문 도박사들은 일하는 동안 끊임없는 충격을 받아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그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일에서 떼어놓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의료 처방이 그들의 건강 회복에 기여했다는 생각은 오해의 소지가 더 많다. 그들은 스트레스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다. 병의 증상은 질병이 아니다. 당신은 특정한 건강 상태에 가장 좋은 약을 발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병의 원인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진정한 치유는 없다. 인과관계의 법칙은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병의 증상을 멈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관절, 뼈의 조직을 포함한 깊은 구조물에 독성 물질을 밀어 넣어야 한다. 독소를 억제하면 일반 순환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견디는 신체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에게 명백한 건강 악화에 징후 없이 훨씬 더 많은 독소가 쌓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만약 신체의 방어 체계의 1차 방어선들이 여전히 온전하다면 몸은 감기나 열이나 감염을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독소의 축적을 쉽게 처리할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꽤 아프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꽤 잘 지내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평소처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한 위기의 대표적인 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다. 그런 공격에 많은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완벽하게 건강했다고 주장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대개 위 속 점막의 단순한 자극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과식, 거친 음식과 음료 또는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만약 음식이 너무 무겁거나 소화하기 어렵다면 위는 염산 일부를 식도로 전달하여 쓰라린 느낌을 준다. 6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속쓰림을 경험하고 1600만 명 이상이 매일 속쓰림에 시달린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속쓰림이나 산성 역류는 위산이 너무 많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어 생기는 것이다. 염산 공급이 부족해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 배탈을 일으킨다. 산이 식도로 들어가면서 이 섬세한 구조물의 내벽을 소화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당신의 소화장애가 너무 적은 위산과 관련된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식전에 소금이나 고추를 조금 넣은 신선한 생강을 먹어보라. 이것은 위산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만약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산 보충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방법들 중 하나가 당신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면 당신의 속쓰림은 너무 적은 위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산 분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과 장을 깨끗이 하고 고기나 튀김이나 가공식품처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피한다.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비타민과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아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 커피,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설탕, 초콜릿, 고기, 니코틴, 알코올, 약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의 지나친 섭취로 위장을 자극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면 엄청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자극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궤양이 형성될 것이다. 매일 생기는 신진대사 폐기물, 세포 찌꺼기, 독성 식품 입자를 궤양 병변 부위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위 세포는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이처럼 부자연스럽고 독성이 강한 환경에서 숨이 막히는 동안
신체는 특이한 생존 메커니즘에 의지해야 한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위 세포들은 세포 돌연변이라고 알려진 것을 통해 그들의 유전자를 바꾸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돌연변이 통제불능 세포들은 자신들이 신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체가 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포들의 유전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산성 물질 대사 폐기물과 다른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흡수하는 유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질병의 증상은 암이라 불리는데 이는 몸이 세포의 끊임없는 자극과 중독을 다루기 위해 애쓰는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위암은 위세포의 지속적인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치료법은 마치 그것이 질병 그 자체인 것처럼 질병의 증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도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증상을 없애자는 게 지배적인 개념이다. 많은 경우 정교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면 위의 궤양, 눈의 백내장, 쓸개의 담석, 자궁의 종양 같은 질병의 증상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료는 병든 장기에서 범인을 잘라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자는 이미 완치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접근 방식은 모든 질병의 80%가 넘는 인과적 요소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결점일 것이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은 의학 훈련의 초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의료 위기에 대해 의사들을 비난할 수 없다. 게다가 의사들은 환자로부터 합법화된 마약 밀매자 또는 증상 사냥꾼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많은 환자들이 그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의사에게 질병의 증상을 빨리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써서라도 빨리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을 또 다른 더 강화된 독성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딜레마에 더하여 대부분의 기존 치료법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종종 너무 심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질병이 사용될 때 특히 그렇다. 기적의 감염. 다음의 말은 감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요약한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고 선언하는 것은 파리가 모든 쓰레기의 원인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미생물이 질병 치료를 돕거나 혹은 적어도 질병의 확대를 막는 것이 진실이다. 감염은 신체의 가장 특별한 자기 방어 과정 중 하나다. 이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면역 체계는 숙주에 약해진 상태와 유해한 노폐물에 의해 침입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싸운다. 감염을 통한 면역 체계의 이러한 역할은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 미생물은 약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죽은 세포와 폐색된 신체가 제거할 수 없는 노폐물을 분해하고 면역 체계는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할 때 생기는 독소를 처리한다. 또한 면역 체계는 미생물의 활동을 통제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제거한다. 의사들은 보통 항생제로 세균 감염과 싸우려고 한다. 그들은 감염에 관련된 미생물이 해롭다고 믿지만 이런 관점은 매우 불완전할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세균은 신체의 자체적인 정화 및 치유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자연스럽게 약한 장기나 부상당한 신체 부위로 유혹된다. 감염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깨끗하고 건강한 부위를 피하는데 그들이 할 일이나 살 곳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균만으로는 질병을 일으키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간단한 진실은 예를 들어 100명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그중 극히 일부만 실제로 감염된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현대의학 연구는 어떤 사람은 특정 바이러스에 면역되고 또 다른 사람은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병에 걸렸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오래전에 배웠을 것이다. 거의 모든 현대의학 체계가 기초하고 있는 질병의 세균 이론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만들었다. 파스테르는 임종 때 자신의 이론이 틀렸음을 인정했지만 전 세계가 이미 그의 이론을 수용하여 질병의 세균 이론의 신화를 연구화하기 시작했다. 파스테르는 결국 세균이 근본적인 이유 없이는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오히려 어떤 종류의 세균과 얼마나 많은 세균이 유기체의 세포에 달라붙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세포 환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바로 파스테르가 생애 마지막에 이 같은 깨달음을 얻기 훨씬 전에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앙투안 보샹이 발견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보샹은 혈액과 조직의 생태가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1883년 보샹은 대담하게 이렇게 선언했다. 질병의 주요 원인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평생 동안 몸 안의 미생물에 노출된다. 사실 우리 몸에는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일부 미생물은 산소에 의존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어떤 미생물은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고 비타민 B12 같은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미생물은 배설물 같은 폐기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 파묻힐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미생물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몸 안에서 번식시킨다. 보샹의 연구는 신체의 산성, 알칼리성 균형이 산성 쪽으로 기울 때 신체는 유해 세균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샹은 실험에서 모든 사람의 혈액과 세포에 존재하는 원시 미생물인 다형성 미생물의 존재를 증명했다. 이 미생물들은 다른 세균으로 보이도록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전염병이 수백만 명의 영양실조에 걸린 이들과 면역 결핍자들을 죽였던 중세에 흔히 볼 수 있듯이 면역 체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았다면 감염은 독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미생물은 체내의 독성이 극도로 높아야만 통제 불능이 된다. 그런 경우라면 단기적인 의료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치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독소와 노폐물로부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수반되거나 선행되어야 한다. 처방약으로 감염을 억제할 경우 몇 년 후 심장병, 류머티즘, 당뇨병 또는 암으로 발전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통제에도 적용된다. 진통제, 악순환의 시작. 약물은 결코 병을 고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자연이 내는 지향의 목소리를 잠들 뿐이고 자연이 범죄의 길을 따라 세운 위험 신호를 끌어내릴 뿐이다. 몸속에 들어간 독은 현재 증상을 완화시키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고통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환자는 그때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더 나쁜 상태로 남게 된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조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신체의 치유 기능을 억제하고 파괴하는 행위다. 병이 났을 때 신체는 국소 영역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 반응을 촉발시키고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통증을 신호로 보내기도 한다. 통증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통증은 폐색과 그에 따른 세포와 조직의 탈수, 영양실조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또한 통증은 독성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감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통증 신호는 히스타민이라고 부르는 뇌의 첫 번째 보조 호르몬 중 하나가 다량으로 분비되어 폐색된 부위 근처나 옆에 있는 통증 신경을 지날 때 발생한다. 이때 신체는 바이러스 입자나 독성 물질과 같은 이물질을 거부하고 체내의 다른 호르몬이나 시스템에 지시하여
수분 분포를 조절하기 위해 히스타민을 사용한다. 히스타민의 후자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독소가 축적되는 곳에는 급성 물 부족도 있다. 그러나 통증 신호가 인위적으로 억제되면 몸은 폐색과 그에 따른 독성 증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진통제는 신체가 세포 탈수의 진행 상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막는다. 게다가 진통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체의 세포들은 그들의 귀중한 물을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증의 강도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에 갇힌 혈액 단백질 같은 물질과 독소가 집중되면서 높아진다. 이 액체 물질을 간질액 또는 결합 조직이라고 하며 림프계에서 순환된다. 나중에 설명할 소화기 문제나 다른 이유로 림프계가 폐색될 때 이러한 혈액 단백질과 독소의 탈출 경로가 폐쇄된다. 이 강산성 단백질과 반응성 단백질 및 독소에 의해 세포가 즉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은 그들을 물로 감싸고 있다. 이것은 다시 차단막을 추가로 만들고 세포의 적절한 산화를 막는다. 고통은 바로 이런 산소 부족에서 비롯된다. 1964년 12월 미국 의학협회의 초기 학술지 중 하나인 오늘의 건강에 실린 연구에서 혈액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혈류를 떠나 결합 조직으로 들어가지만 림프계에서 즉시 제거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질병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신체는 이러한 위험을 확실히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뇌는 고통을 견딜 정도로 강력하고 활동적인 면역과 정화 반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천연 진통제, 즉 엔도르핀을 생산한다. 반면에 인위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진통제는 통증 신호에 전기적 단락을 일으킨다. 하지만 뇌와 면역 체계는 위험에 처한 지역을 돌볼 수 있도록 신호를 받아야 한다. 갑작스러운 통증 억제는 집을 지키는 경보장치의 전선을 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때 도둑이 집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뇌와의 통신을 끊음으로써 몸은 갇혀있는 독소와 혈액 단백질들을 제거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파괴적인 영향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진통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점은 약물을 목적지로 운반하기 위해선 혈중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혈중 단백질은 기관의 결합 조직에 갇히기 때문에 약물들 역시 그곳에 갇힌다. 그 결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 약들의 부작용으로 잘 알려진 죽음을 초래한다. 진통제는 신체에 특정한 문제에 부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치유 노력을 방해한다. 규칙적인 진통제 복용은 뇌의 엔도르핀 생성을 억제하여 약물 의존을 유발한다. 이는 인체의 통증에 대한 허용치를 낮추어 사소한 폐색의 문제까지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몸을 학대해왔기 때문에 비록 아주 사소한 원인에서 비록되었지만 심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진통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심지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음을 바라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관절염이나 다른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해 왔지만 이제 바이옥스, 알리브, 셀레브렉스, 그리고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했을 때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때까지 자연적인 대체물로 바꾸기를 원할 것이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따르면 항염증 약물들만으로 미국에서만 연간 16,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만 3천명 이상의 병원 입원을 유발한다고 한다. AP통신이 보도한 미국 마약 단속국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소매업소에서 판매되는 5대 진통제의 양이 90% 증가했다. 아무리 소량의 아스피린이라도 어느 정도의 장출혈을 일으킨다. 지나친 아스피린 복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들의 70%는 하루에 0.5에서 1.5티스푼의 출혈을 보이고 10%는 하루에 2티스푼 정도의 출혈을 보인다.
최근 뇌과학 회보에 발표한 연구는 아스피린과 이부브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사용하면 고혈압 위험이 40%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고혈압 위험을 34%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자극제. 모든 자극제가 섭취할 때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쓰다. 당신은 그것들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중독될 수 있다.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라.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분인지 관찰해보라. 몇 시간만 지나도 당신은 머리에서 둔탁한 느낌과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두통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품을 하고 풀이 죽기도 한다. 이는 그날 당신의 식단에 커피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가 당신의 심장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정상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다 라고 여러분은 주장할 수 있다. 선진국 사람들 역시 삶의 어떤 단계에서 심각한 병에 걸린다. 예를 들어 미국인 2사람 중 1명은 일생 중 어느 단계에서 암에 걸린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커피, 차, 담배에 들어있는 자극제는 기운을 북돋거나 정신을 차리고 싶은 사람들 혹은 더 활력있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큼 빠르게 작용할 물질이 듯 싶다. 그러나 이 흥분제는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 증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분명히 몸이 그것을 제공한다. 자극제는 신체에 강력한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 독소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 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실 때 이러한 면역 반응 때문에 에너지가 상승한다. 따라서 육체적인 에너지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는 신체의 에너지 손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인의 중독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믿음에서다. 컨슈머 리포트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전문점 6곳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를 테스트했다. 일반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은 85에서 100ml고 디카페인 커피는 5에서 32ml다. 미국 심장협회의 2005년 과학 세션에서 제시된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3잔 이상의 디카페인 커피를 마실 때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특정 형태의 혈중 지방을 늘림으로써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산성이 더 강한 콩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강한 산은 속쓰림, 골다공증, 녹내장, 류머티즘성 관절염의 발병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나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3개월 만에 류머티즘성 관절염 발병 위험을 4배로 높일 수 있다. 즉,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제대로 만들어진 진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훨씬 낫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으로는 과식이나 자연의 것이 아닌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다른 원인이 있다. 자연식품은 비록 자극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균형 잡힌 양의 신체 에너지를 제공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종류의 자연 자극은 생리적 균형, 즉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반면에 어떤 종류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간식을 먹으면 지나친 자극을 유발한다. 과도한 성행위, 과로, 스트레스, 두려움도 지속적으로 지나친 자극을 일으킨다. 따라서 신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증가하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로 자신의 흥분제를 과다하게 분비한다. 이것들은 신체의 가장 필수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코르티손, 엔도르핀, 프로락틴 등이다. 하지만 매일 스트레스 반응을 남용해 몸의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해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아드레날린 분비의 부작용 중 하나가
장혈관을 포함한 주요 혈관의 수축이다. 이것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해로운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체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 그 결과 위의 박테리아가 강력한 독소를 생산하면서 노폐물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 독소들 중 많은 양이 림프와 혈액으로 들어간다. 독소는 신체에 강한 자극을 주는 영향을 끼치며 사람을 과민성 상태로 몰아넣어 신체 에너지 비축량이 더욱 고갈되고 독성 위기나 급성 질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독성의 위기는 신체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킨다. 따라서 신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만 에너지를 배분한다. 이런 상태에선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이나 힘이 빠지는 느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독소를 분해하고 폐색된 영역에서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너지 감소 원인이 사라지면 신체는 균형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릴 때까지 신체는 잇따라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결국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계속되는 지나친 자극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다. 끊임없는 정화의 필요성. 신체는 지속적으로 자기 재생을 한다. 신체는 일생 동안 매일 300억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양의 오래된 세포도 파괴한다. 죽은 지 오래된 세포는 분해되면서 엄청난 양의 세포 잔해를 남기고 이 파편들은 림프계에 즉시 흡수되어 제거된다. 이 쓰레기는 체외로 운반하는 물이 충분해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나친 자극, 과식 또는 수면 부족으로 몸이 약해진 경우에는 정화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림프관의 독성 화합물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 독소들 중 일부가 혈류로 스며들어 혈액을 중독시킬 수 있다. 그런 일을 예방하고 가능한 한 순수한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는 결합 조직에 많은 독소를 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세포 대사 노폐물과 죽은 세포 물질, 산성 혈액 단백질을 결합 조직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림프계는 이미 폐색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환경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독성은 점점 강해진다. 독소가 혈관과 장기의 세포까지 침범하기 시작한다. 독소에 감염되는 첫 번째 세포군은 물, 산소, 영양소의 정상적인 공급을 박탈당한 첫 번째 집단으로 독성의 위기를 가장 먼저 알린다. 독성의 위기는 젖산, 요산, 암모니아, 요소, 혈액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독소 등 너무 많은 산성 화합물이 축적된 것을 반영한다. 궤양, 폐색된 혈관, 종양 등 산성 혈증이 하나의 장기나 신체 부위에 나타난다고 해도 실제로는 몸 전체가 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대처하여 모든 신체 시스템과 장기가 힘을 합쳐 신체 생존을 위해 싸운다. 그것들은 고통받는 부분을 향해 소화기관, 근육, 그리고 다른 부위의 에너지를 우회시킴으로써 싸움을 벌인다. 이런 일치된 행동은 고농도의 독소가 신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와 자원을 면역 체계에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면역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은 매우 약하고 피곤하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몸의 치유 노력을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자극할 때가 아니다. 신체에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독성의 위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신체의 치유 반응 증상을 억제하려고 시도할 뿐인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들은 그 증상을 질병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저지른다. 대개 약으로 이루어진 몇 번의 개입 후에 상태는 급성에서 만성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만성질환의 발병률은 약물, 수술, 방사선 등의 치료를 통한 의료 개입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이 모든 것이 신체 자체의 치유 반응을 방해한다. 물론 의학적 개입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급성질환으로 고생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만성질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질병들은 주로
증상 중심의 치료법이 원인 치료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한 만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질병의 증상은 예측 불가능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매우 변화무쌍하다.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과 그들의 환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자극으로 나타나다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것은 조직의 경화로 인식될 수 있고 결국 암으로 진단된다. 병적 증상의 과정과 심화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암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예를 들어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자극으로 나타나다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것은 조직의 경화로 인식될 수 있고 결국 암으로 진단된다. 병적 증상의 과정과 심화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암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러나 이전 단계들은 똑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암과 관상동맥 심장질환보다 급성 소화기 질환으로 죽는다. 위 점막 염증은 위가 상하고 메스꺼우며 구토, 위염, 위경련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동반될 수 있다. 위염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은 똑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중 하나는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의 위염 증상은 두통과 불면증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한 명은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궤양과 세포 단백질 부패의 결과로 빈혈이 발생한다. 위궤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치질이 형성된다. 다른 사람들은 위가 폐색되어 거의 2, 3일마다 한 번씩 음식물이 가득 차고 토하기도 한다. 현대의학은 각 증상의 조합을 각기 다른 유형의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각각의 질병은 해당 전문의의 특별한 접근법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의료 진단과 치료가 너무 복잡해져서 의사들조차 환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각 질병의 새로운 변화는 사람들마다 다른 증상을 만들어내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증상의 공통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 의사들은 증상의 원인을 찾는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을 마치 별개의 질병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보기에 초기의 위통은 위 점막 염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위벽이 두꺼워지는 것은 위궤양과 다르며 궤양은 확실히 악성 종양이 아니다. 그리고 종양은 갑자기 나타난다. 의사는 제산제나 진통제로 위장의 초기 통증을 가라앉히고 위 점막 염증이 일어나면 소염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궤양이 점점 커져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외과 의사는 궤양을 잘라내기로 결심할지도 모른다. 암이 나타나면 종양학자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또는 종양과 위 일부의 외과적 제거를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질병이 아니다. 이 증상들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발생하며 다른 어떤 것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 질병은 다른 질병으로 겉보기에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형태와 변형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증상은 손에 든 모래와 같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나타나고 일관성이 없다. 증상을 원인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병의 본질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증상에 대한 치료가 환자의 최선책은 아니다. 진정한 치유가 되려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찾기. 많은 사람들이 왜 뱃속이 불편한지 혹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단지 그 질병의 증상들을 치료함으로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앞에서 말한 경우 질병 증상의 마지막 단계인 암 종양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의사는 질병의 첫 증상인 위 통증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된 샐러드용 드레싱을 먹거나 정제된 소금이나 매운 소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통증이 생겼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지나친 흡연이나 과음,
커피나 청량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거나 인공감미료, 가식, 간폐색 또는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아마도 가장 흔하지만 위장병과 다른 질병들의 가장 알려지지 않은 원인일 것이다. 나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위 질환의 예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복통은 위 점막의 심각한 탈수증을 나타내는 신호다. 98%의 물과 그 물을 붙잡고 있는 2%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점액층은 위산을 보호하는 자연 완충제 역할을 한다. 점액층 아래의 세포들은 중탄산 나트륨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점액막을 통과할지도 모르는 염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그곳에 보관된다. 두 가지 화학물질인 중탄산 나트륨과 염산의 염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염이 생성된다. 고기, 생선, 달걀, 치즈 등 많은 양의 염산 분비가 필요한 식품을 섭취하면 위 안의 염분 생산이 높아진다. 이것은 점액막 안에 있는 구조물의 수분 보유 특성을 크게 변화시킨다. 이러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대량 섭취하면 산성의 중화가 심화되어 이 층에 염분이 축적되는데 산이 위벽에 닿을 수 있게 하는 침식을 일으키며 그 결과는 소화불량이라는 골칫거리로 나타난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심으로써 점액 장벽에 적절히 수분을 공급하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적당할 때는 어떤 염분 침전물도 잘 씻겨나간다. 또 중탄산 나트륨은 그대로 유지되고 염산은 점액층을 관통할 기회를 찾기 위해 중화된다. 따라서 위벽에 물보다 더 좋은 산성에 대한 장벽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갈증이 심한 위통은 대개 제산제나 다른 약물과 싸운다. 하지만 이 약들은 염산의 작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위궤양과 심한 위통 또는 소화불량 통증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잔의 물을 마시면 거의 즉각적으로 불편함이 해소된다. 반면에 탄산음료, 차 또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을 하며 위벽 보호막에 물을 고갈시킨다. 커피 한 잔이나 알코올 음료는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 위통은 사람에게 식습관이나 체내 수분과 관련하여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신호다. 약물을 사용하여 이 통증을 억제할 경우 환자가 무엇이 통증을 유발하는지 알아내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물 대사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 즉 갈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오인하는 것은 결국 암으로 끝날 수도 있는 초기 증상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암은 감기, 통증, 감염, 두통 등 가벼운 병의 증상을 반복적으로 억제하고 실제 질병인 것처럼 치료한 결과물이다. 치료에 대한 순수한 임상적 접근은 병적 증상의 진행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치료법을 약속하는 새로운 발견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1982년 마셜과 워런이 발견한 박테리아는 십이지장 궤양의 90% 이상과 위궤양의 최대 80%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미생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알려진 나선형 모양의 gram 음성균이다. 헬리코박터 감염과 그에 따른 위험과 소화성 궤양의 연관성은 인간 자원자들을 통한 연구, 항생제 치료 연구, 역학 연구를 통해 기록되었다. 그러나 잘 확립된 이 연결고리는 둘 중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박테리아는 그 원인이라기보다 궤양의 부산물일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궤양 조직에서처럼 죽은 물질이 있는 곳이면 세균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 이상한 논리가 아니다. 현재 위궤양에 처방되는 항생제 오메프라졸과 아목시실린은 분비 억제제와 함께 사용되어 미생물을 파괴하고 궤양을 사라지게 한다. 이것은 물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 궤양은 왜 없어지는가? 박테리아는 인체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독소를 생산한다. 그러나 염증은 병이 아니라 인체가 스스로 치유하고
궤양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궤양이 벌레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결론 짓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항생제와 산성 억제제가 중단되면 벌레와 궤양이 돌아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전체 인간의 약 50%에서 위장을 서식처로 만들며 당신의 위에 이 미생물이 생기면 평생을 함께한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 만약 헬리코박터가 위궤양을 일으킨다면 왜 개발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위궤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위궤양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더 흔하다. 비록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장에 헬리코박터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헬리코박터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감염자의 10에서 15%만 언젠가 소화성 궤양 질환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주된 질문은 위궤양을 앓는 개인이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왜 이 박테리아가 특정 개인에게서 더 활동적이거나 잘 증식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왜 궤양이 약물 치료에 의해 치유된 후에 재발하는 것일까? 즉, 지구상의 사람들 절반이 공유하는 특정 박테리아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외에 궤양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처방약들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때때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위 전정부라 불리는 위장 아랫부분에 축적된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분해를 돕는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위궤양과 관련된 만성적인 감염은 항상 위 전정부에서 시작된다. 헬리코박터 박테리아는 항생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자연스레 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다. 죽거나 손상된 세포와 독소를 분해하고 제거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기능이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 소화되지 않는다.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이 지속적인 자극과 독성의 원인이다. 게다가 어떤 음식과 음식의 조합은 소화하기 너무 어려워서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산 분비를 지나치게 자극한다. 이 모든 것이 위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부적절한 음식과 식습관에 의한 손상에 직접 반응하여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이 일어난다.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위궤양이 발병한다. 헬리코박터가 20명 가운데 1명만 위궤양의 원인이 되고 나머지 19명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갇힌 신경은 체내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갇혀있는 모든 신경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외부의 범인을 찾기보다 왜 갇힌 신경 중에 어떤 것은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 똑같은 무서운 상황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공황 발작이나 경색을 일으키는가? 이러한 질병의 외부적 원인이 단순히 사람의 몸에 이미 존재하는 높은 독성 폭탄을 점화시켜 흔히 질병으로 알려진 독성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기존 의학에서는 증상이나 전염성 박테리아를 제거하면 건강 문제도 사라진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상의 제거가 훨씬 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증거 중 하나로 소화성 궤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인 헬리코박터의 소멸이 실제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헬리코박터는 렙틴과 그렐린의 생산을 조절한다. 렙틴은 식욕, 체중, 신진대사,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호르몬이다. 위에서 파생된 순환 성장 호르몬 분비 단백질인 그렐린은 배고픔과 음식 섭취를 자극한다. 위장에서 헬리코박터를 파괴하면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져 체중 증가와 신체 모든 기관과 시스템에 상해를 입힌다. 불완전한 지식은 위험하다는 격언은
현대의학의 증상 중심 접근법에도 분명히 적용된다. 절망적인 징후, 물리치기, 소화관 질환인 진행성 크론병을 앓는 제니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5세였다. 장벽 전체 두께의 부종과 함께 여기저기 만성적인 염증이 있고 장의 내부 공간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가 되돌릴 수 없으며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제니는 내적 질식사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가 받은 진통제, 항생제, 코르티손을 포함한 강한 항염증 약물로 이루어진 다양한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호전될 기미가 없자 의사들은 주기적으로 약의 복용량을 늘렸다. 그녀의 얼굴과 몸에는 피가 날 정도로 굵은 반점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강한 월경통, 두통, 심한 허리 통증을 비롯해 몇 가지 다른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유르베다 진맥과 안구 진단으로 제니를 진찰하고 그녀의 의학적 이력을 들은 후 나는 그녀의 장래의 질병이 그녀가 먹고 있는 음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니는 지속적으로 장 내벽에 강한 자극 효과를 주는 고산성 식품과 음료를 섭취했고 이로 인해 간 담관이 간내 담속으로 크게 막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매일 섭취하는 강한 처방약들은 소화되지 않고 쌓인 해로운 음식들을 없애려는 그녀의 몸의 시도를 방해했다. 처방약의 독성 화합물은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조직과 세포에서 많은 양의 미네랄과 물을 제거했다. 모든 약은 이뇨작용을 한다. 체내 수송과 치유의 주요 수단인 물이 충분히 없으면 몸은 위기, 즉 탈수 현상에 직면한다. 간과 내장의 극심한 폐색과 몸의 전반적인 탈수증은 두통, 요통, 아랫배 통증 등 대부분의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켰다. 복용한 약들이 그녀의 내장에서 우호적이고 유익한 박테리아를 거의 전멸시키는 바람에 독소와 유해한 박테리아가 내장에 대량으로 축적되었다. 밤이 화려한 사회에 사는 제니는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불규칙한 수면 습관과 그에 따른 만성 피로 때문에 소화기관이 어떤 종류의 음식에도 대처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장내의 독성이 더 높아졌다. 나는 그녀의 선천적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식단과 함께 그녀의 불안정한 생물학적 리듬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한 일련의 정화와 수분 보충 절차를 제안했다. 또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공포와 불안을 다루기 위해 감정적인 정리 기간을 갖도록 충고했다. 한 달 후 그녀의 주치의 검진을 통해 그 병이 제거되었고 모든 피부 질환과 다른 증상들도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윤기가 흘러넘친다. 그녀는 결혼해서 건강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제니의 사례를 비롯하여 비슷한 사례에서 내가 배운 것은 거의 모든 질병에 적용될 수 있는 치유에 대한 단순한 이해다.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병의 증상은 병의 원인일 수 없고 증상이 질병의 영향이다. 그러므로 질병은 단순히 증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없다. 가장 효과적으로 질병을 다루는 방법은 신체의 자연적인 균형 상태나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과식, 영양 부족, 수면 부족, 충분한 양의 신선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의약품과 각성제 사용 등은 신체 에너지 비축량을 고갈시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균류 감염을 수반할 수 있는 독성 위기에 취약하게 만든다. 반면에 축적된 노폐물로부터 몸을 정화시키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확립하는 것은 신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다. 몸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른바 거의 모든 질병은 독소를 축적하여 한계치에 이르게 하는 독성의 위기다. 몸은 이러한 독소의 배출구를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독성의 위기는 두통, 감기, 관절 통증, 피부 발진, 기관지염 또는 다른 종류의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이 증상들은 신체가 가장 폐색한 부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면역체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허용치 이하로 독성을 낮추면 증상은 다시 사라진다. 모든 생명은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의료 개입의 가장 불행한 부작용 중 하나가 질병과 치유의 자연적인 순환이 완성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내과 의사 헨리 린들라는 이 기본적인 의학적 진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요약했다. 만성질환 대부분이 약의 독성 때문인데 급성질환을 억누르면서 만들어진다. 단지 증상들을 억제하는데 만족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질병들을 남겼는데 그 원인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독성의 위기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치유 국면은 일어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단순한 감기가 자연적인 경로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다음에 다시 감기를 앓아 그것을 억누르려 할 때 코와 점막의 염증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몸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간섭은 염증을 폐렴으로 만들 수 있다. 독성 분비물을 제거하려는 몸의 시도가 억제 약물을 통해 를 받으면 폐렴이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편두통은 언젠가 정신분열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은 심장마비로 변할 수 있으며 위점막 염증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독성의 위기를 자연적인 발전과 해결 단계를 거치게 하고 또한 몸의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다면 질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질병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자기 몸에서 한동안 소화기관이나 시스템을 마비시킨 노폐물이나 유해물질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게 하면 독성의 위기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간, 대장, 신장, 림프계, 피부와 폐가 포함된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겉보기에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편리한 것처럼 보이는 의료 개입이라는 지름길을 택한 환자들은 재발 가능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자신의 병을 기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치유된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커다란 정서적, 육체적 해방의 경험으로 떠올림으로써 자신감과 행복감이 크게 높아진다. 자신의 치유 능력을 믿고 이를 도와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개인적 발전에서도 비약적인 도약을 했을지 모른다. 많은 환자들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연적인 회복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다고 보고한다. 독성의 위기는 오래된 업보를 균형 잡히게 하고 삶의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수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 자신의 몸의 치유 과정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새로운 자유의식이 당신의 인식을 지배하고 오래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끝까지 질병과 싸우는 전술은 불필요한 뿔만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운의 문제라는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강화한다. 연구 결과 그 반대임이 확인되었다.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스스로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는 물론 신체의 선천적인 치유 능력 덕분이다. 독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몸의 치유 노력을 돕기 위해서는 매일 천연 하재를 복용하고 장 청소 또는 최소한 관장을 하여 장내에 축적된 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푹 쉬면서 TV 시청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성의 위기 동안 음식을 먹으면 신체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몸에 필요한 정화 및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또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편리한 횟수만큼 뜨거운 물로 자주 목욕하는 것이 좋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규칙적으로 몸을 노출시키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둘 다 강한 면역 자극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들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신체가 독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육체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자세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심각한 질병은 초기에는 결백하다. 그것들은 대부분 감기, 두통, 복통, 소화불량, 장경련, 피로, 관절의 경직, 피부 트러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가벼운 질병으로 시작한다. 겉보기에 대단하지 않은 이러한 증상이 너무 빨리 치료되면 이후에 포악하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은 증상 중심의 치료법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 억제되는 각각의 사소한 독성 위기가 체내에 더 많은 독소를 축적하고 체력과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비교적 작은 증상의 원인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신체 기능은 더욱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것이 만성질병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독성의 위기 또는 질병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 가장 일반적인 4가지 요인을 다룰 것이다.